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페셜 클래스의 김명근입니다. 투자 공부는 무조건 쉽고 재밌게 단 한 번의 강의만으로도 스페셜 클래스가 스페셜한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시죠. 주식시장의 그야말로 일타, 마운넷의 원조 주식 전문가십니다. 2000년부터 무려 23년째 시황 및 수급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대가로 꼽히는 마운넷 파트너 조일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강의 먼저 듣고 이어지는 대담에서 남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스페셜의 조일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첫 번째 시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얘기 들었던 게 첫 번째 시간에서 시황 부분이 되게 좋다, 되게 유익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8강, 7강 남았는데요. 7강 동안 계속 그렇게 하겠지만 앞에 한 2분 정도는 주간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처럼 시황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슈는 FOMC 회의를 잡았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2월달 FOMC 회의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궁금했는데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싶은 얘기와 똑같은 형태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과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두 단어가 이제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특히 저는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제 머릿속에 딱 꽂히더라고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15번 썼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새벽 3시에서 4시 FOMC 의사록 발표될 때까지 막 뜬 눈으로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잠은 안 자라 그러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요거 디스인플레이션 나올 때마다 시장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민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과 같이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 의사록 내용 보면 이제는 금리 인상의 속도는 의미가 없다, 이제는.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이제 속도 중요한 거 아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왜 빅스탑 그리고 75pp 얘기했던 뭐 울트라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속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25bp씩 그냥 하더라도 하겠지 50bp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단 이제 금리 인상의 고점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3월 달에 한 번 있고 5월 달에 한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2월 달로서 끝낼지 아니면 3월 달에 한 번 더 할지 5월 달까지 끌고 갈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번에는 25bp 할까 아니면 빅샷 할까 50bp 할까 이거였는데 이게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파월 의장 분명히 얘기했어요.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을 고민 중이다. 그래서 25bp하고 25bp 그럼 끝은 언제 나느냐 5월 달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 2% 목표로 금리 인상 추가 인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시장은 이 말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믿으면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근데 에이 뭘 그렇게 얘기해. 너네 한 바퀴 못해. 이렇게 시장이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앞서 했지만 모든 지표들이 다 물가 지표들이 안 좋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파월 의장 발언을 딱 하는 날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고요. 달러 약세 돌아갔고 이건 뭐냐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세게 못한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면 금리 하락하고 달러 약세되죠. 그러니까 시장은 통화 정책을 완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은 더 이상 연준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준과 시장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되게 중요했는데요. 노동시장은 아직도 매우 견조하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근데 그거 발표하고 나서 불과 이틀 뒤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높아지고 노동시장이 극도로 견조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 이틀 뒤에 노동시장이 그렇게까지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 여기서 데이터라는 건 물가 데이터 매우 긍정적이다. 그래서 많은 근거 증거가 필요하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는 예전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이렇게 통화 정책을 긴축을 안 해도 될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자꾸 풍겼죠. 그런데 대차 대조표라는 게 뭔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국채를 계속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건 이제 우리가 QT 양적 그 긴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돈을 계속 끌어들이는 거죠. 국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하겠다. 950억 불. 그러면 데이터로만 보면 전혀 완화된 형태가 없죠. 근데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별로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현재 디스인플레이션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딱 그러니까 정체됐다 이 말에 시장이 팍팍팍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노동시장 악화가 일어나는 현상 희생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내용장으로 보면 그렇게 완화된 형태는 아닌데 왜 시장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환호를 했는가 하면 디스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자들이 파월 의장한테 질문하면 파월 의장이 너 절대 금리 올릴 겁니다 이렇게 하고 막 인상도 굉장히 막 화를 냈는데 이번엔 굉장히 인상도 부드러워지고요. 뭐 디스인플레이션 진행됐습니다. 뭐 데이터를 볼 겁니다. 뭐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시장도 아, 저 사람이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시장 아직 견조합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초기 단계 또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죠. 파월 의장이요 15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월까지 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데이터? 물가 데이터라든지 우리가 금리 인상을 중지해야 될 이유가 있는 데이터가 나오면 되게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면 데이터에 대한 정책이 내릴 것이다. 금리 인상 중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오버해서 타이트할 이유는 없다. 여러분들이 너무 앞서가서 금리 인상은 중지할 것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파월 의장 얘기는 충분히 이해돼요. 왜? 물가도 6.5% 확 떨어졌죠. 9%에서.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도 확 떨어졌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주거 비용도 이렇게 막 올라갔는데 요거는 제가 1년 뒤에 그러니까 작년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 계약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마 올해 3월 달부터 이제 다시 그 임대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집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임대 가격 낮은 가격에서 그러니까 계약을 하겠죠. 그럼 주거 비용으로 확 떨어지겠죠. 그럼 세 개가 다 떨어지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 입장에서 보면 조금 여유가 생긴 거죠. 지난번 그 인터뷰보다는 훨씬 여유가 생긴 거죠. 그리고 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막 환호를 하면서 막 올라갔어요. 정신없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모든 신문사에서 또 모든 언론사에서 야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파월의 완화적인 정책에 반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불과 이틀 뒤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어떻게 발표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원래 미국의 고용 지표는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민간에서 발표되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있어요. 요거는 신뢰성이 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12월 달에 23만 5천 했다가 1월 달에 10만 6천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야 고용도 이제 줄어드는구나.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구나.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아 이제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경기 침체되고 고용이 안 좋아지면 물가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미국의 정부 고용 지표가 22만 3천에서 51만 7천으로 확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예상치가요 18만 8천밖에 안 됐는데 이게 2022년 7월 이후에 최대치가 증가되고 8개월 연속 전망치가 상회하고 있는 거죠. 놀라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월가 예상치를 다 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거 다시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쳐드는 게 아닌가? 파월 의장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다시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딱 발표되고 나서 그날 나스닥도 떨어지고요. 잘 가던 기술주들도 확 떨어져 버렸어요. 금리 올라가면 기술주는 쥐약이니까. 근데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에 떨어져 버렸어요. 실업률 3.4 나왔는데요. 이게 1969년 이후로 최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이거 우리가 너무 속단한 거 아닌가? 그 페드에서 이거 보고 또 금리를 더 많이 올리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그걸 본 게 아니고요. 어떤 걸 봤는가 하면 시간당 평균 임금을 봤어요. 이게 원래 예상치가 5였거든요. 근데 4.40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고용이 18만을 예상했는데 50만으로 확 올라갔으면 그만큼 고용에 대한 부분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임금이 떨어지지? 그 제가 궁금해서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어떤 걸 딱 느꼈는가 하면 고용 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을 딱 보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뭔 얘기인가 하면 레저나 접객, 교육이나 헬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여기 전부 다 어떤 건가 하면 서비스 업종, 그다음에 계약직, 저임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심지어 매니팩처링이라고 얘기하는 제조업은 확 증가가 엄청 작죠. 그런데다가 빅테크 기업, 정말로 고임금을 받는 기업들은 계속 해고를 하잖아요. 고용 지표가 좋아졌는데 세부 항목을 보니까 숫자는 올라갔는데 내용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와, 이거는 고용 지표를 다 믿을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파월 회장이 앞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 임금이 떨어졌다고 이 사람이 그냥 그대로 가겠느냐? 택도면서이죠. 왜? 파월 회장이 생각하는 거는 고용 비용 지수라고 해서 미국에 나오는 요거는 뭐냐면 임금뿐만 아니라 유급휴가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사회보장 비용, 교통비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건데 요 고용 비용 지수가 지금 4개월째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다음 분기 4월 달인데 얘가 딱 떨어지면 그때 파월이 아, 이제 고용이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아직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잘 올라갔던 게 탁 박스권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각할 때 ISM 서비스업 PMI 지수가 올라가서 서비스 쪽만 고향이 좋아지는 거지 제조업이나 고임금을 받는 쪽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당분간 갇히는 양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파월이 굉장히 기대감 있게 탁 냈는데 고용 지표가 탁 떨어지면서 아, 이제는 좀 더 지표를 봐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시장이 딱 갇힌 형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종목 전략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 여러 가지 형태, 엇갈린 형태를 보면서 주간 증시 수급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려면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자, 저는 너무나 놀라운 지표를 또 하나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1강 때 얘기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9.5라 그랬는데요. 요게 매월 1일 날 발표되거든요. 근데 2월 1일 날 발표됐는데 마이너스 16.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최저치가 마이너스 14인데 16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수출 증가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경기가 안 좋은데 이상하네. 예전에 엄청나게 좋을 때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고 이때도 엄청나게 팔았는데 지금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딱 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사네요. 예전에는 계속 팔았고 계속 팔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고용 지표가 좋아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긴축을 하지 않을까라고 불안해하고 있지만 실제 외국인들은 연착륙, 경기에 대한 연착륙을 보고 계속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용 지표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갑론을박이 있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소위 외국인과 기관을 수급하고 이 수출 증가율만 딱 보면 우리 미국의 고용 지표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한국의 수출 증가율을 보고 글로벌 경제를 어떻게 합니까? 왜 몰라요? 한국은 전부 다 이 수출을 어디서 합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 증가율을 본다는 건 글로벌 경기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형태로 저는 이번 주간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고객의 탁금은 다시 줄어들다가 약간 증가됐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금융투자 인버스 투 엑스 수급이 있는데요. 요 인버스 투 엑스라는 건 뭐냐면 시장이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우리 곧버스라고 얘기하죠. 근데 보세요. 작년에는요.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그 금융 투자들이 인버스를 엄청나게 샀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샀던 것들 다 팔고 있잖아. 이익 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벌써 1조 5천억을 팔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할게요. 고용 지표가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수출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17조를 사고 있죠. 그리고 금융투자 인버스 2X 하락에 배팅하는 그거는 계속 이익 실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하락에 배팅하는 것들 계속 사고 있는데 이제는 하락을 배팅하는 것들 계속 이익 실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지표만 보더라도 아, 이제는 경기가 헤비하게 간다. 그러니까 좀 침체가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연착륙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데이터상 시장을 보면. 예. 자, 그래서 이제 주간 증시 전망으로 제가 들어가 볼게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엔터조 SM이라는 얘기했는데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SM 관련한 자회사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을 얘기를 좀 드릴게요. 시장 분석 및 업종 종목 흐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외국인들이 17조를 샀다고 했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시작해서 2월 6일까지. 근데 너무나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외국인들이 이 3분기 동안 17조를 샀는데요. 자, 17조를 샀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샀습니다. 그리고 수출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삼성전자, LG에너지에서 뭐 3조 막 사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세요. 3% 이상 상승한 게 있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에이, 대형주니까 그럴 수 있죠. 자, 21일에서 30일까지 갈게요. 있나요? 하나 있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 또 볼게요. 30일까지 보니까 또 있나요? 없어요. 자, 지금 제가 이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은 길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도 똑같은 얘기했죠.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을 사려고 한다면 인내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얘네들이 매집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출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17조 샀다는 거는 낮은 가격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많이 받아가야지만 나중에 2, 3년 뒤에 시장이 또 3천 돌파할 때 또 얘네들은 훨씬 더 좋은 가격대에서 개인들에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은 다 미래의 성장성이 좋았던 종목 위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올리면서 살 필요가 없죠. 근데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느냐.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 보세요. 대부분 다 어때요? 2차 전지, 반도체, 그 다음에 LG화학이라는 굉장히 싼 지주사, 하나솔루션이라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현대차 지배구조 있죠. KTNG 지배구조 있죠. 전부 다 이런 형태의 회사입니다. NC소프트, 셀트리온, 현대미포조선, 포스코케미칼, 2차 전지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현대모비스 지배구조 있어야 되죠. 은행주 마찬가지죠. 호텔신라, 리오프닝 관련주죠. 자, 근데 본격적으로 이 종목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섹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은 참고만 해라. 그냥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라. 근데 SM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얘기했던 SM이 없단 말이죠. 그럼 지금 많이 가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냐? 너무너무 작년에 굉장히 안 좋은 심리로 굉장히 추락했다가 이제부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머니가 올리는 그런 종목들이 올해는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은 2021년도에 66조, 2022년도에 16조 이 엄청난 매물이 다 있는데 이거를 밑에서 2100에서 2500 사이에서 다 받아가야지만 싸게 받아가야지만 그리고 여 위에서 3000선 이상에 샀던 개인들의 물량이 다 빠져야지만 그 다음에 얘들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언제부터 올라갑니까? 예, 올해는 매집 국면.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요 매집했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그러면 올해는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을 하려면 좀 길게 보고 가야 되죠. 그러면 올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섹터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아마도 물가지표나 3월 FOMC 회의 때 나올 때까지는 2월 달은 대형주가 못 가니까 조금 조정을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4월 달에 배당금이 유입되죠. 외국인들이. 그럼 그 배당금을 받아서 외국인들이 다시 국내 주식을 사게 되면 다시 3, 4월 달에 대형주가 좀 갈 수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또 눌러주겠죠. 왜? 너무 못 땡기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페드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올라간다는 건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페드도 시장이 올라가는 거 싫고 우리 외국인들도 막 올려서 개인들의 매물을 받는 게 싫으니까 올해는 박스권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4월 달에 고용 비용 지수가 나와야지만 페드가 본격적으로 통화 정책에 대해서 픽스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월장은 개별주 장세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월장, 3월장, 4월장, 5월장 올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10조 이상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가능한 한 시가총액이 한 2천억에서 한 5조 정도까지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갈 것 같고요. 실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지금 외국인들이 17조 정도 매수했는데 이 종목들이 잘 가는 시점은 매집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경기가 연착륙이 아니고 돌아서는 시점에 될 것 같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내년 하반기 정도. 그럼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2월 시장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중기 투자하고 단기 투자를 좀 갈라서 해야 되죠. 그러면 개별주는 어떤 거 해야 됩니까? 조금 있다가 거래량 강해서 어떤 패턴들의 종목들을 해야 되는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어쨌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월, 4월 달 배당금이 유입되기 전까지는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조금씩 이제 물가 지표나 통화 정책을 보려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페드도 미국 시장이 너무 올라가는 걸 싫어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외국인들도 막 올리면서 사지 않고 밑에서 계속 한 30조 정도는 매집을 하고 나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기 투자는 외국인들이 매집했던 종목들 관심을 가지면 되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 단기는 스마트 머니가 주도하는 개별 테마주를 여러분들이 좀 공략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언제까지는 4월까지는 그 장이 가장 중요한 형태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여기 보면 큰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쪽 그냥 사시고요. 좀 올해 수익을 내고 결과를 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뭐 어떤 거 해야 됩니까? 좀 이따가 거래량 강의하면서 어떤 패턴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도 제가 주간 시황을 할 텐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죠. 종목을 하더라도 큰 흐름을 먼저 잡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량주를 하겠다. 그러면 올해는 재미없다. 그렇지만 한 1년 뒤에 재밌다. 그거 생각하고 난 기다릴 수 있다. 나는 인내하는데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이쪽 가고요. 난 인내 못해. 나 올해 6개월 안에 승부 봐야 돼. 이러면 절대 이쪽 가면 안 됩니다. 이쪽을 가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주간 시장 그리고 2월 시장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일교 스페셜의 조민재입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탄생한다. 발명가 에디슨의 명언이죠. 노력을 성공으로 이끄는 단 1%의 영감이 없다면 천재는 탄생할 수 없을 겁니다. 투자 성공에 대한 꿈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노력에 1%의 영감을 더해 성공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스페셜 클래스에서 준비했습니다. 2000년부터 무려 23년째 한국경제TV와 함께하는 기술적 분석의 대가시죠. 와운의 조일교 파트너가 여러분에게 절실한 1%의 영감을 채워드립니다. 특별한 선물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방송화면에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주식과 파생, 교육 VOD에 조일교 파트너의 핵심 자료집까지 모두 제공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조일교 스페셜, 그럼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네, 대표님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체 커리큘럼을 소개해 주셨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대표님?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 분석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거래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에 대한 분석법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기술적 분석에서는 그걸 제 첫 시간에 넣는데요. 두 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의 신개념 분석법 이런 것들. 신개념 분석법이요. 예, 네. 신개념 붙였는데 제가 자주 하는 거래량
분석법 그냥 가지고 보여주면 됩니다. 뭐 신개념인지 안 개념일지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네. 궁금해지나요? 예, 많이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거래량은 또 주식시장에서 그림자라고도 불리더라고요. 거래량을 그렇게 부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대표님?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그 뭐 이평선이라든지 캔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거래가 없이 캔들이 장대 양봉이 딱 나왔다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허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인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그 세력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세력이 됐든 주포 세력이 됐든 그 주식을 올리든 그 주식을 떨어뜨리든 뭔가 내가 많이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대량의 매도 세력을 내야 되고 네, 그럼 내가 그 주식 올리려면 바닥에서 이 정도에서 나는 올려야 되겠다. 뭐 큰 호재가 있어서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얘네들이 급하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든지 급하게 팔든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거래량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거래량 없이 뭐 자치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은 뭐라 그럽니까? 주가의 그림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 뭐든지 간에 주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거래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캔들은 거래량 없는 캔들은 헛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또 이평선도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한 제가 볼 때 30%밖에 안 되지만 근데 거래량은 주가의 그런 어떤 그림자고 반드시 주가를 올리든 떨어지든 거래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주가의 그림자,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이 거래량이 주식 투자의 중요한 개념이라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거래량을 단순하게 살펴만 봐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 거래량 분석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필요성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뭐 다 그렇겠지만 거래량이라는 것도 속임수 파트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속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 2달 뒤에 굉장히 많은 그 이게 호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3월 달에 있는데 1월 달에 확 올라갔다가 다시 빼요. 그러다가 이제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는 속임수 패턴이 나올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거와 거래량이 적게 들어온 거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 예를 들다면 네. 제가 그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유진 로봇 주봉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근데 요 패턴을 보면 요게 지금 주봉인데요. 네. 요런 패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보통 보시면 예, 여기 때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진 않잖아요. 네. 보시면 요렇게. 네네. 근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터졌던 거래량만큼 이렇게 월등하게 터지진 않죠. 그러네요. 요런 게 속임수 패턴이에요. 아,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갔다가 거래량 터지고 올라가네라고 생각했다가 더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최근에 몇 년 동안 터졌던 요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야 그게 진짜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아, 요 정도 거래량이 터진 거는 진짜 세력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흔들기죠. 그러니까 물량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가다가 요때 터진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터졌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죠. 예, 확연히 다르네요. 확연히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거래량을 터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시로 터뜨리고 이렇게 빼서 물량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전에 터졌던 이 거래량보다 굉장히 많이 터진 거래량이 나오면 이때부터예요. 뭐갑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는 형태의 그런 구간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래량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속아야 되죠. 예.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전보다는 엄청나게 그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이때는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아, 그때 이해되시죠? 잡아야 되는 거군요. 예, 요때는 이제 시작했다. 그러니까 앞에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는 거는 그냥 무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이걸 예. 이제 단기적으로는 속일 수 있어도 중기적으로는 속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단기적으로 속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속일 수 없다. 네. 그런 말씀이 대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거래가 정말 크게 들어와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거래가 정말 크게 들어온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빼더라도 어차피 그게 빠져나가지 않는 한 다음에 또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평소에 터지지 않는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양봉에서 터졌다. 그러면 그 종목은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단기적으로 조금 주가 떨어지더라도 예, 예. 다시 올릴 수 있는 여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양봉의 거래량보다는 음봉의 거래량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이렇게- 두 번째 패턴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그 양봉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져 있는 종목들 보되 예,
두 번째 봐야 되는 거는 양봉의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음봉의 거래량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 그런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예. 보통 우리 그 MC 분께서는 세력들이 이렇게 쫙 주가를 이렇게 쫙 올리다가 고점에서 내가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고점에서 세력들이 주가를 확 팔겠죠. 그러면 주가를 팔게 되면 물량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고점에서 캔들이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터졌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그거를 개인들한테 넘겨주니까 음봉의 거래가 많이 터지는 거잖아요. 아, 네. 자, 그러면 카카오라는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이게 보면 굉장히 많이 쭉 올라가다가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쭉 올라가다가 네. 어느 순간 고점에서 음봉이 굉장히 많이 터지죠. 아, 그러네요. 네. 요때는요. 항상 얘기하죠. 보세요.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 음봉의 거래량 자체를 못 돌파하잖아요, 지금. 네.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아예 자체를 못 올라가요. 예, 예. 그러니까 또 맞죠. 또 내려가는데 또 거래량 터지죠. 네.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카카오가 어느 정도 고점에 나왔기 때문에 위에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음봉의 거래량이 이거 주봉입니다. 일봉은 잘 안 맞아요. 주봉에서 음봉의 거래량이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터지면 그 터지는 그 시점이 강력한 매물대가 돼버려요. 그럼 그런 종목도 어떻게 해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아, 그때 나와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빠져나오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음봉의 거래량은 매물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걸 역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건 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음봉의 거래량이 양봉의 거래량 맞지 않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네. 고점에서 음봉의 거래량이 터지면 이건 무조건 빠져나와야 될 종목이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음봉의 거래량이 양봉의 거래량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양봉의 거래량에서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예. 왜냐하면 이거 한번 보실래요? 아까하고는 좀 달라요. 이 히림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잘 보세요. 얘는 보세요. 이렇게 양봉의 거래량이 확 터졌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 네. 음봉의 거래량이 터지나요? 안 터지네요. 그러면 제가 음봉의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매물대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양봉만 터지고 음봉의 거래량이 없이 그냥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얘가 다시 올라갈 때 매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음봉의 거래량이 없으니까. 안 되네요. 굉장히 편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음봉의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건 떨어질 때 음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거는 올라갈 때마다 뭐가 되죠? 매물대죠. 네. 근데 방금 얘기처럼 양봉에서 거래가 확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음봉에서 거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런 건 네. 다시 작은 거래량으로도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자, 보세요. 또 거래가 터졌죠. 근데 여기서 이만큼 터질 때 음봉의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네요. 네. 그러면 이 라인에서는 매물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네요. 그러니까 쉽게 올라가 버려요. 오. 근데 앞서 봤지만 카카오는 어때요? 이제 올라갈 때 여기 한번 터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뭐가 돼요? 매물대죠. 매물이. 올라가. 네. 삼성전자 보여드릴까요? 삼성전자 고점에서 거래 터졌죠. 네. 이거 또 터졌죠. 네. 또 터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거래가 계속 이렇게 음봉에서 터지는 종목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걸 시황에 접근시키면 어때요? 대형주가 떨어지면서 계속 음봉에서 주봉상 거래가 터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황상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때 아까 수출 증가율 같은 거 있죠. 그 딱 보는데 수출 증가율 막 증가되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다. 이러면 이상하네? 시장 떨어지겠네. 그리고 금융 투자가 인버스 2X를 굉장히 많이 샀다. 네. 이상하네? 막 팔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나 거래량을 통해서 시황을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건 제가 단순하게 정의만 설명드리는 거고요. 차츰 가다가 이제 좀 디테일한 거 설명드리겠지만 예. 사실 오늘 준비해온 거래량 분석 기법 중에서 방송에서 공개하면 안 되는 것도 갖고 왔어요. 제가 사실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안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고 정말 좋네요라고 얘기하시면 나중에 진짜 라이브 목요일 날 9시에서 10시 30분까지 그 라이브 방송할 때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에이 너무 뻔한 거네라고 얘기하면 들어와서 욕하셔도 돼요.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 지금 정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양봉과 음봉의 그 개념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설명드리면 음봉에서 거래가 막 떨어질 때 음봉에서 거래가 많이
터진 종목들은 웬만하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양봉에서 거래가 꽉 터졌다가 떨어질 때 눌림목 받을 때 음봉에서 거래가 안 터진 종목들은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왜? 네. 매물대가 없을 수 있으니까. 아,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거래량은 속여도 중기적으로 못 속인다 이 얘기예요. 예. 이해되시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제가 구분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으시다 보면은 대표님의 투자 비법까지 이렇게 만나보실 예. 수 있으십니다. 근데 대표님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이 거래량에는 또 일정 패턴이 또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이 눈여겨봐야 되는 거래량 패턴에는 또 어떤 종류들이 또 있을까요? 제가요 지난번 첫 번째 강의하면서 제가 캔들 같은 거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혹시 이렇게 책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캔들 갖고 막 강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뭐 약간 비하거나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제가 주식을 한 30몇 년 하고 파생도 한 30년 했는데 하다 보니까요. 암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건 암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도 암기가 아니라는 거에 단정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패턴이 아니에요. 그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단어는 많이 외워야 된다. 수학 공식도 많이 외워야 된다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근데 주식은 패턴을 많이 외우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패턴을 딱 제가 좋아하는 패턴 3개만 딱 갖고 해요. 그러니까 그 패턴에 들어오지 않은 종목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선별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오늘 공개하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쓰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패턴을 여기서 공개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패턴을 따라하게 되면 또 패턴이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뭐 다는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 확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주목해야 될 거래량 패턴 2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음봉 캔들. 아까 제가 음봉 캔들 하락하면서 네. 음봉 캔들 있으면 매물대 된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거 안 좋아요. 근데 이런 게 좋은 게 있어요. 딱 2가지. 첫 번째는 오랫동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주식이 요 거래가 많이 터진 음봉 캔들을 돌파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보세요. SM이라는 거 있는데요. 자, 지금 저랑 같이 따라갑시다. 예. 강의하다가 우리 MC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MC 분을 시청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강의할 거예요. 네. 따라오시면 돼요. 네. 예, 자, 보세요. 일단 이거 월봉인데요. 주봉이 아니고. 근데 월봉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다 필요 없고요. 거래가 가장 많이 터졌던 음봉만 딱 잡으세요. 그 캔들만. 네. 그리고 그 캔들을 딱 이렇게 표시를 딱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걸 돌파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 올라가면 매물대니까. 네. 그래서 요게 거래가 가장 많이 터졌던 음봉이니까 여기 들어오니까 또 밀리죠. 네. 들어오니까 밀리죠. 들어오니까 밀리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매직이 들어와요. 얘가 딱 요걸 딱 돌파를 딱 하죠. 그죠? 예.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보시면 제가 요거를 지우개를 싹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요걸 탁 돌파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내려오니까 어때요? 요 거래량 가장 많이 틀었던 요 2가지 포인트의 윗꼬리가 어떻게 돼요? 지지가 되죠. 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매물이 가장 많았던 곳을 돌파하게 되면 네. 그 다음부터 내려올 때는 그 매물이 뭐가 됩니까? 지지가 됩니다. 지지대. 예. 근데 사람들은 일봉만 보다 보니까 잘 안 봐요. 근데 얘는 SM은요 계속 거래가 많이 터졌던 라인을 돌파했다가 계속 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SM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돼버리잖아요. 예. 자, 2번째 보여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저만 따라오세요.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주봉상의 음봉의 거래량만 딱 체크를 해서 줄을 딱 끊으세요. 여기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저랑 따라갈게요. 얘가 딱 거래량 양봉이 딱 거래량 터졌는데 요 라인에 딱 오니까 어때요? 맞죠? 네. 또 미끄러지죠. 또 요 음봉이 거래가 많이 터졌던 요 라인에 오니까 딱 또 미끄러지죠.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지금 표시했던 요 음봉의 거래가 가장 많이 터졌던 이 라인에
밑으로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다. 딱 같이죠.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물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건씨가 여기 추격 매수하다 물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물량을 빼기 위해서 무려 이 사람들은 얼마 정도를 기었는가 하면 올라가서 빠지고 올라가서 빠지고 올라가. 그러면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은 지치죠. 그렇죠. 지치니까 계속 내려올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팔아요. 근데 어느 순간은 여기 딱 갇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나온 물량을 빼면서 물량을 받아내지 않고 갇힌 형태에서 물량이 딱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 고점 있죠. 네. 딱 돌파하는 순간 급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고점에서 거래량이 큰 음봉의 거래량이 한번 나오면 이 거래량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한 1년, 2년을 다 기다가 다시 이 구간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눌림목이 딱 있는 종목들은 매물이 다 소화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물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역발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케이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LG에너지솔루션은 요 라인에 음봉의 거래량이 있죠. 네. 돌파했습니까? 안 돌파했습니까? 돌파하려고 하다가 미끄러지고 돌파하다가 미끄러지고 이러죠. 예. 근데 똑같은 2차 전지 소재 업종인 LG 포스코 케미칼 한번 보세요. 자, 가장 거래가 많이 터는 게 요거죠. 네. 끄세요. 끄세요. 돌파했죠. 그다음에 요거 저점에서 지지받았죠.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어때요? 또 지지받죠. 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봉상에서 음봉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이 라인이 사실은 오랫동안 이렇게 저항대가 됐지만 이게 돌파되는 순간 다시 내려올 때는 뭐가 됩니까? 강력한 지지단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형태죠, 그렇죠? 요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대표님의 이 세 가지 패턴 중에 벌써 두 가지를 들으셨습니다. 이 SM이 또 요즘에 유난히 또 핫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궁금했던 점을 쏙쏙 골라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주 이해가 빨리 됩니다. 근데 그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패턴들이 또 잘 보이는데요. 네. 이런 거래량 패턴에 또 주목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이 거래량을 보고 투자를 할 만한 또 유망 종목을 고르는 건 이제 자신이 좀 생겼어요. 예. 근데 이 매매 타이밍도 거래량을 보고 또 판단을 할 수가 있는지가 예. 궁금한데 이 매수 적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음봉에 대한 얘기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절대 너무 많은 패턴 암기하지 마세요. 그거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거 딱 세 가지만 하세요. 그래도 머리 아픈데 뭐 이렇게 어떤 보니까 뭐 수익 나는 패턴 30가지. 그 제가 이거 30가지 외울 바에 차라리 세 가지만 딱 하고 넘어가. 많이 여러분들 키움 증권 수익률 대 우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매매 기법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수들일수록 단순해야 돼요. 매매 기법은. 자, 보세요.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포스코 케미칼처럼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음봉의 거래량을 딱 돌파할 때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올 때 요때 매수가 타이밍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팔아버리면 돼요. 그죠? 그 첫 번째 케이스가 그거예요. 아까 제가 음봉에 얘기했던 거죠. 타이밍 묻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타이밍은 그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음봉의 거래가 가장 많이 터졌던 그 라인을 돌파한 뒤에 혹은 그 라인 들어왔을 때 그 라인이 무너지지 않은 패턴. 두 번째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빨리 가죠. 네. 현대로템처럼 거래가 이렇게 양봉이 터졌어요. 네. 양봉이 터졌어요. 그럼 제가 그 다음부터 음봉이 터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안 터져야 된다. 안 터져야 된다 그랬죠? 네. 쭉 보면. 근데 잘 보세요. 어느 수점인가 하면 요 양봉의 거래가 터졌을 때 얘가 더 많이 터졌어요. 뒤에 게 더 많이 터졌어요. 얘가 더 많이 터졌잖아요. 네네. 얘가 더 많이 터졌던 요 양봉의 저점과 요 양봉 거래 두 번째 많이 터졌던 요 양봉과 중복되는 라인을 선을 딱 끄세요. 그리고 그 라인을 안 깨지면 예. 그때가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아까는 음봉의 얘기였고 이거는 양봉의 얘기였죠. 예. 양봉이 거래가 많이 터졌던 양걸 딱 깨서 거래가 가장 많이 터졌던 양봉의 저점과 두 번째 거래가 많이 터졌던 양봉을 연결시켜 갖고 중복되는 선을 딱 그으면 돼요. 단 눌림목 받을 때 음봉이 없어야 되는 케이스.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두 가지 페이스예요. 그 아까 또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예요. 자, 요게 음봉이 크게 터졌잖아요. 여기서 안 떨어지죠. 만약에
여기서 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주봉상. 예. 그럼 팔아야 돼요. 아, 그때 나와야 되는군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정답이 이런 패턴은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마지막 패턴에 제가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우량주는 타이밍은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음봉, 양봉. 그래서 양봉은 거래 가장 많이 터졌던 거, 두 번째 터졌던 거 딱 중복되는 선. 음봉은 거래가 가장 많이 터졌던 거 돌파해서 혹은 거기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형태. 두 가지만 하면 저는 크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대표님 오늘 이렇게 패턴에 대해서도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섹터별로도 또 여쭤봐야 되는데 네.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 거래량 분석에 대한 그 총정리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해주신다고 하시면은 또 어떤 말씀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력주에 대한 패턴 하나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예. 요건 이제 세 번째인데 이거 딱 세 개만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거래가 금량이라는 종목인데요. 예. 요것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잖아요. 뭐 시간 부족하면.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간 부족하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음 주 또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거래가 막 터지죠. 근데 이렇게 막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밴드가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살지 모르잖아요. 뭐 네. 40% 올라가면 손절 라인 잡을 수가 없잖아.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상대적으로 작은 눌림목이 나오죠. 네. 그러면 요 눌림목을 손절로 잡고 사면 돼요. 그 요거 무너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지는 종목들. 그래서 요걸 요 두 번째 눌림목이 딱 나오면 그 눌림목의 저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딱 해서 깨지면 날리고 안 깨지면 끝까지 가져가고. 이것도 생각보다 세력주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왜? 한 5종목 해서 4종목 손절하고요. 한 종목만 해도 수익률이 크잖아요. 그렇죠. 다 복구가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렇군요.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 네. 그냥 수익률의 게임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 수익률의 게임이다. 다음 주에 시간 좀 나오면 요 테마주 세력주 거래량 좀 더 설명드릴게요. 네.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예, 오늘 거래량 분석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또 말씀하시지 못하신 게 또 많고 또 지금 이 시간에서 말씀하시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또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또 준비가 돼 있다고요. 방금 이렇게 패턴만 쭉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매주 목요일 날 저녁 9시에서 10시 30분까지 와우넷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제가 무방을 할 거니까 들어오시면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1시간 40분도 하니까 괜찮아요.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방송에서 말 못하는 종목 이야기 온라인 방송이 매주 목요일 오후 9시부터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조율교를 검색하시면 만나볼 수 있으십니다. 와우넷 원조 파트너 조율교 대표님과 함께 하셔서 이 스페셜 클래스를 뛰어넘는 더 스페셜한 보충 수업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율교 스페셜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거래량 분석의 필요성과 종목별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남들은 모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더 큰 성공으로 향하는 길, 스페셜 클래스와 조율교 대표가 그 이정표가 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와우넷 파트너 조율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조율교 스페셜 두 번째 강의, 오늘은 거래량 분석법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성공을 향한 여러분의 노력이 완성될 수 있도록 조율교 파트너가 남은 1%의 영감을 채워드립니다. 방송만으로는 아쉬운 분들을 위한 특급 이벤트. 지금 바로 방송 화면에 QR코드를 찍으시면 주식과 파생, 교육 VOD와 자료집까지 다양한 혜택을 드리니까요. 조율교 파트너의 더 많은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시황을 타고 성공으로 향하는 조율교 스페셜.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세요.